세상이 사라지기 전에 단 한 번만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요. 베를린의 오래된 아파트, 낮게 깔린 피아노 선율 너머로 16살 소녀의 간절함이 들려왔습니다. 그 외침은 바람처럼 작았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오래도록 흔들어 놓았지요.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들을 수 있었고 형태는 손끝으로 더듬을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마음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이 모자랐습니다. 빛 없는 세상에 홀로 서야 할 아이를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딸의 손끝이 곧 그 아이의 눈이라면 그 손끝에 어떤 세상을 담아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세상은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따뜻해야 할까요? 마틸다는 평생을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언어학자인 그녀에게 딸 리암이 마주한 세상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였겠지요. 문자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한 낯선 문자 하나. 그 문자가 이들 모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6,000마일 떨어진 낯선 나라. 오래전 어느 왕이 만든 신비로운 문자와의 만남.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정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끝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한 어머니와 딸의 깊은 여정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두 모녀의 그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마틸다 슈타이너입니다. 베를린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깊은 밤 연구실 책상 위 작은 스탠드만 켜놓은 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차분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옆방에서는 리암의 피아노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어요. 16살인 제 딸 리암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색도 빛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아이의 귀와 손끝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세상을 느낍니다. 피아노 건반을 더듬으며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리암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한켠이 따스해집니다. 제 서랍에는 한 장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폐 성향이 있으며 문자를 익히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담겨 있었죠. 그 종이를 처음 받아든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언어학자인 제게 문자는 단순한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였으니까요. 그 다리를 딸아이가 건널 수 없다니 너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렇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리암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리암의 목에는 늘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한글 초성 기억의 모양을 본떠 만든 펜던트입니다. 처음 그 목걸이를 손에 쥐었던 날 리암은 오래도록 그것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이후로 리암은 불안할 때마다 그 목걸이를 찾습니다. 그 작은 형태 하나가 촉각에 민감한 이 아이에겐 세상을 붙잡는 동아줄이었던 셈이죠. 그날 밤 책장을 넘기다 문득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소리의 모양, 형태로 들려주는 언어. 그것이 가능하다면 청각과 촉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리암에게도 접근 가능한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 한글 점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체계라는 키워드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자료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글 점자는 다른 문자와 달리 소리의 원리를 그대로 담아낸 독창적인 체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리암이 가진 감각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세계였어요. 옆방에서 울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꿰뚫듯 다가왔습니다. 맞아, 바로 이거다. 이 길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달려가 도서관의 고문원 코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라는 왕이 창제한 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본질을 형태로 옮겨 담은 과학이었고 동시에 사람을 향한 배려와 애정이 깃든 언어였지요. 저는 그 깊이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언어라면 리암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리암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직접 만든 점자 한글 카드를 내밀며 말했죠. 이건 새로운 언어야. 우리 둘이 함께 배워볼까? 리암은 말없이 손을 뻗어 점자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조용히 감촉을 느끼던 아이는 이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이상해. 그런데 신기해.
그 작은 반응이 제게는 세상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새로운 언어를 향한 무언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아이와 그 아이를 위해 언어를 다시 배우는 어머니의 약속.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을 거라고. 아침 햇살이 연구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움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마치 지금껏 몰랐던 어떤 진실을 천천히 마주하는 느낌이었어요. 세종대왕 1443년 훈민정음 그 이름들과 연도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의 창제는 시대를 앞서간 지성과 따뜻한 애정이 깃든 위대한 결심이었죠.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철학적 세계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읽는 순간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뚜렷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촉각에 의존하는 리암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학습 체계가 있을까? 문자가 단지 보이는 기호가 아니라 느껴지는 구조라면 리암도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희망이라는 말은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글 점자에 대한 연구로 발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1926년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한국의 점자체계는 단순히 문자를 변환한 수준이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점자에 고스란히 녹여낸 체계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의 원리, 구성의 논리, 촉각적 분별이 가능한 구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체계 가운데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따뜻한 설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동료 교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독일어나 영어 점자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르냐고 묻더군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점자 체계는 단순히 글자를 옮긴 것이 아니에요. 한글이라는 언어의 철학과 구조적 원리를 점자에 그대로 반영했죠. 그래서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리암 같은 아이에게는 이게 엄청난 차이란 걸 모르시겠어요? 그는 여전히 쉽게 납득하지 못했지만 제 안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 리암에게 한글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더뎠습니다. 점자 카드를 손에 쥔 리암은 처음엔 멍하니 손끝으로 눌러보기만 했죠. 하지만 리암은 점차 손끝으로 한글 점자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구분해냈을 때 리암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단순한 학습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처음 만나는 아이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리암은 더 많은 점자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그 열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언젠가 제가 꿈꿔왔던 대화의 형태였어요. 비록 말로 전할 수 없던 마음이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은 그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한글과 점자에 대한 제 연구는 점점 본격화되었고 저는 한국의 세종학당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연구 계획과 리암과의 여정을 설명하자 뜻밖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방문 연구를 제안해 주셨죠. 리암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 탐방이 아니었으니까요. 리암에게 이 여행은 태어나 처음으로 다른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이 될 것이었죠. 이 작은 기회가 아이에게 어떤 문을 열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그 문을 여는 손잡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암에게 조심스럽게 한국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목걸이 펜던트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거긴 따뜻한 나라야? 라고 묻더군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암에게 이 여행은 세계를 배우는 여정인 동시에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곧 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제 손이 조금 떨렸던 건 두려움이라기보다 아마 시작을 앞둔 마음의 떨림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선의 옛문자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 한 소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레는 기대감과 함께 단단한 희망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이번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리암의 세계는 분명 지금보다 더 넓어져 있겠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리암은 공기의 결이 다른 걸 느꼈는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낯선 나라의 첫 공기, 그 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공항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오자 리암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리듬과 억양 속에 뭔가 따뜻한 울림이 있었나 봅니다. 세종학당 관계자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리암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 리암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전에 몇 가지 인사말을 연습했던 것이 기억났나 봐요. 그 한마디에 관계자분의 얼굴엔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고 저는 그 순간이 언어의 벽을 넘어선 첫걸음이었음을 느꼈습니다. 곧장 방문한 서울의 시각장애인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마치 세상을 만나는 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이 점자를 배우는 속도였어요. 아이들이 손끝으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자연스러웠죠. 한글 점자는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라 배우기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소리와 형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촉각만으로도 언어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석비에 새겨진 한글 조형물 앞에서 리암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돌 표면을 따라 글자의 윤곽을 느끼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시간을 더듬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리암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끝이 지금 역사의 흔적을 읽고 있구나. 딸의 손끝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죠. 동시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딸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박물관 벤치에서 만난 노인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눈이 되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속마음을 꺼내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내 말을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때로는 보지 않아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법이지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볼 수 있는 사람도 볼 수 없는 사람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리암은 그곳의 학생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점자는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의 언어였죠. 어느 날 한 학생이 리암에게 한글 점자로 된 동화책을 건넸습니다. 리암은 그 책을 받고 손끝으로 조심스레 글자를 더듬으며 천천히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 나갔어요.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세상과 대화를 시작한 순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리암은 놀라운 속도로 한글 점자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손끝의 민감함과 소리에 대한 집중력 덕분이었죠.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리암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글은 세상을 여는 문이었구나. 촉각과 청각이 예민한 리암에게 한글 점자는 정말 적합한 학습 도구였던 거였어요. 2주간의 일정은 너무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리암은 한글 점자 동화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책과 자료들이 가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종대왕에 관한 점자책도 있었는데 리암은 그 책을 유난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세종대왕님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 리암의 말에 웃음이 났지만 왠지 모를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아인 먼 나라의 옛 임금을 친구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뒤 리암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고 말수가 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한글 점자책을 펼치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었고 점자를 읽는 리암의 손끝에는 날이 갈수록 익숙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의 손을 더듬는 듯 리암은 한글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연구실에서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리암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다가온 리암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서 있는 아이의 얼굴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따라가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리암과 나눈 수많은 말보다 더 깊고 더 진한 마음이 담긴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글자를 통해 손끝으로 전해온 리암의 고백. 세종대왕이 그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면 저는 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사이에 아주 단단한 새로운 소통의 다리를 놓아준 셈이었죠. 저녁이면 리암과 함께 점자로 된 시집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시를 읽었죠. 비록 너를 볼 수 없어도 너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 그 구절 앞에서 저는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지요. 리암, 너는 늘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건 세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암은 세상을 손끝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세상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리암의 변화 덕분일까요? 대학 내에서도 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글점자와 시각장애인의 언어 습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었죠. 저는 리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언어 습득 도구가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어떤 외국인 교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나요? 세계에는 수많은 문자 체계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형태로 풀어낸 유일한 문자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도 손끝으로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글을 몰랐던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있으니까요. 리암과 함께 한글 점자로 된 시집을 읽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무척 좋아했죠.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리암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건 내 눈이에요. 세종대왕이 준 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리암에게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세상을 여는 창이었던 거예요. 이번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제 연구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준비하던 논문을 접고 새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각을 초월한 문자. 한글의 창제 철학과 감각적 접근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고되고 느렸지만 확신이 있었기에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구는 깊이를 더해갔고 마침내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장애와 언어 학술 대회였어요.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켠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서구의 학자들이 동양의 문자, 그것도 한글의 창제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잠시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리암의 성장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가 보여준 변화와 성장은 저에겐 그 어떠한 논리나 이론보다 뚜렷한 생애 증거였으니까요. 언어의 기원도, 지역의 특성도, 인종의 차이도 그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죠. 누군가의 삶을 바꾼 이야기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책임은 바로 저의 몫이었죠.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리암은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먼 비행, 낯선 환경, 그리고 학회의 긴장감이 리암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림 없이 저를 설득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긴 여정의 시작도 끝도 결국 리암이었지.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마땅하겠지요. 파리에 도착한 날 리암은 에펠탑이 보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파리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게는 발표 자료가 더 중요했지만 리암에게는 그날의 공기와 바람, 소리와 냄새가 기억이었을 겁니다. 호텔 방에서 조용히 문서를 펼쳐 마지막 검토를 마쳤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글 점자. 빛을 잃은 눈에 주는 새로운 세상. 그 한 문장 안에 지난 시간의 고민과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학회장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조금 밝았고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리암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에 청중들이 잠시 술렁였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그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닌 게 되었죠. 저는 흔들림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제 딸이 이 문자를 손끝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며 감각이며 마음을 위한 언어이죠. 집중한 청중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서 시작해 그것이 점자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차근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음은 발음기관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담았다는 점. 그 독창적인 체계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되는지를 강조했죠.
이어서 리암의 학습과정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행착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익혀가던 리암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손끝으로 문장을 읽고 마음을 표현하게 된 순간들까지요. 이 연구가 단순한 언어학적 실험이 아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문자의 힘에 대한 기록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중간에는 리암이 직접 점자판을 앞에 두고 준비해 온 짧은 시를 읽었습니다. 시작은 조금 망설였지만 곧 또렷해진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읽어내려갔죠.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들었고 어느새 장내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리암의 손끝에서 흐르던 그 낭독은 세상과 맺은 첫 번째 대화였고 그 순간 모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 그를 몰랐던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글자는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죠. 이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자 점점 커지던 박수 소리는 곧 뜨거운 기립박수로 번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학자들은 단지 학문적인 발표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길 하나를 목격한 것이었어요. 리암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세상도 들렸어.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암이 손끝으로 문자를 읽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세상과 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무너뜨렸죠. 그 순간은 감동이었고 감사였으며 무엇보다도 축복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협력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언어교육기관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 점자의 원리를 다른 문자 체계나 언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도 많았죠.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리암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의 출발점도 가능성도 모두 리암에게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리암은 조심스럽게 조각상 하나를 더듬듯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천천히 형태를 기억하며 얼굴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각의 표면, 온도, 질감. 그 모든 것이 리암에겐 또 다른 언어였죠. 문자든 예술이든 그 안에서 리암은 세상을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리암은 저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세종대왕님이 내 선생님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세상을 배운 첫 번째 선생님이야.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저희 모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의 초청으로요. 한글날을 맞아 특별 강연을 맡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온 듯한 낯익은 따스함이 밀려왔습니다. 리암도 공기 속에 스며든 한국의 냄새를 맡으며 반가운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의 강연은 훨씬 더 특별했어요. 청중 중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도 있었고 그들의 보호자와 교사들, 그리고 한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리암이 어떻게 한글 점자를 통해 삶을 바꾸었는지 그 여정을 나누었어요. 리암이 직접 쓴 점자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순간 강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의 맑고 담담한 목소리와 함께 울림처럼 퍼진 한글 점자. 그 조용한 낭독이 끝나자 여러 곳에서 흐느낌이 들렸고 눈시울을 붉힌 이들도 보였죠. 그날의 그 장면은 한글이 단지 한국인만을 위한 문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옛날 백성을 향한 세종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 창제된 글자가 수백 년을 건너 오늘날 전 세계의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까지도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었죠. 강연을 마친 뒤에는 저는 연구 논문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옮겨 아이들이 점자 한글로 서로의 이름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던 제 곁으로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신도 우리처럼 한글을 마음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리암의 엄마라는 이름 너머에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한글은 리암을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저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두려움과 한계를 천천히 녹여내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한 시각장애인 교사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혹시 리암이 일주일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 점자를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리암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하여 리암은 서울의 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특별 교사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수업 시간마다 리암은 진지했고 아이들도 집중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점자를 통한 소통은 완벽했어요. 리암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학생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말보다는 손끝으로 전해지는 교감. 그 공간 안에는 소리 없는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우리에게 한층 더 깊은 의미로 남았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로부터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한글 점자의 구조와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든 흐름의 시작이 결국 600년 전 세종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문자이자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으니까요. 리암 역시 한국 문화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한국 노래도 즐겨 들었죠. 그녀의 손끝에서도 한국의 감성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음악이든 문자든 마음을 건너는 감정은 언어보다 먼저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이러한 여정은 한 언론사의 작은 기사에서 시작되어 점차 국제뉴스로도 소개되었습니다. 독일 교수와 시각장애인 딸. 한글 점자로 세상과 연결되다. 크게 주목받는 뉴스는 아니었지만 여러 나라의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이 사례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한글 점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말이죠. 말보다 깊은 곳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요.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 점자에 대한 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논문을 써내려갔습니다. 리암도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 학습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실 한켠에는 한글과 점자 관련 서적과 기록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때때로 리암이 점자를 읽고 제가 받아 적는 시간들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새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요. 모녀가 함께하는 학술 작업이라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점자 체계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은 깊은 몰입과 수많은 검토를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게 한 힘은 리암의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학습 경험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리암이 한글 점자를 통해 얼마나 빠르게 문자를 익혀갔는지, 그것이 어떻게 리암의 내면 세계를 확장시켰는지를 저는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폐 성향이 있음에도 한글 점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은 학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죠. 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어둠 속의 빛,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자. 한글 점자의 가능성. 처음에는 한 교육 학술지에 발표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 전문가들과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점자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이 논문은 이후 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글 점자의 원리와 리암의 사례, 그리고 한글 점자가 가진 교육적 잠재력을 보다 풍부하게 담은 책이었죠. 가장 먼저 독일어로 출간된 책은 이후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연구는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러 나라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지요. 한글 점자의 체계성과 원리가 다른 언어의 점자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연구해보자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작은 질문과 발견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죠. 베를린 대학에서는 소규모 연구 모임이 구성되었고 다양한 언어의 점자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모여 한글 점자와의 비교 연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 점자는 구조의 일관성과 규칙성 덕분에 다른 언어 점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학습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요. 초기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를 동반한 시각장애인에게도 한글 점자가 효과적인 결과를 낸다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대표적으로 리암은 이 연구 결과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생생한 증거였죠.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점자로 전환되어도 효율성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리암은 어느덧 22살이 되어 베를린 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이제는 스스로 교육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지요. 요즘은 특별 강연자로도 자주 초청받으며 예비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때 문자를 배우기조차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배움에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리암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고 싶어요. 리암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늘 세상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던 아이였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짚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딸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이 어느덧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방식을 바꾸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오래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다른 대륙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일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 모녀도 이곳 베를린에서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암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글이 우리 삶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그 문자가 21세기의 머나먼 독일의 한 소녀의 삶을 이렇게 바꾸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느 평화로운 저녁 문득 리암이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우리가 한글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글쎄. 하지만 우리는 만났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엄마 알아요? 이 문자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은 제게 어둠 속에 빛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이자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지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그 문자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나라의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한글 점자는 그 아이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확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죠. 그 다리를 통해 리암은 세상과 만나고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 점자의 가능성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위한 문자, 소통을 위한 한글이 있겠지요.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니. 훈민정음 서문에 남겨진 이 구절처럼 한글은 오늘도 시대와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배움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리암의 이야기가 그 작은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겠지요. 수백 년 전 시작된 이 위대한 유산의 여정을 이제는 우리도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